내 전 재산을 다 써버릴 것이야.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이요. 충청도 홍성 고을에 박첨지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한양까지 소문이 자자한 천하자린고비였지요. 부채가 닳는 게 아까워 부채는 펼쳐놓고 제 고개를 흔들어 바람을 냈고 촛불 한 자루가 아까워 달빛 아래서 장부를 적는 위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날마다 수근거렸지요. 저 영감탱이 저러다 죽으면 저승사자랑도 흥정할 위인이야. 박첨지는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이게 뭔 냄새여. 우물 안에서 이상한 비린내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생선 썩는 냄새도 아니고 클 냄새도 아닌 묘한 비린내였어요.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귀신이 들었나봐 무당을 불러 하고 손사래를 치며 흩어졌지요.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박첨지 발이 그 자리에 붙었습니다. 우물 앞에 쪼그리고 앉아 코를 킁킁대며 한참을 들여다보다 아무 말 없이 일어섰어요. 사흘 후 박첨지가 이정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아랫마을 황무지 있지요? 이정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 돌멩이 반 말씀이십니까? 그거 내가 사겠소. 이정이 머뭇거렸어요. 그 땅은 임도술 나으리 땅이라서요. 박첨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허나 사흘 후 임도술이 먼저 박첨지를 찾아왔어요.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깔았지요. 박첨지, 자네가 내 황무지에 눈독을 들인다고. 박첨지는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장부를 적고 있었고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눈독이 아니라 사겠다는 거요. 임도술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마침 나라에서 아랫길로 새 길을 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 황무지 바로 옆으로 길이 뚫리면 땅값이 10배는 오를 터였어요. 저 노랭이 영감이 그걸 알고 사려는 것이 분명하니 팔대 값을 3배로 받으면 그만이었지요. 좋소. 값은 내가 부르는 대로 주시오. 박첨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품속에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탁 받아가시오. 고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저 노랭이 영감이 저 돌멩이 밭에 저 돈을 썼다고 진짜 돌았나 봐. 그날 밤부터 박첨지가 홀로 그 황무지에 나갔어요. 머슴 하나 부르지 않고 달빛 아래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땅을 일궜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 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영감, 대체 저 돌밭에서 뭘 캐는 거요? 쯧쯧. 그로부터 석 달 후 나라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내려왔어요. 새 길이 아랫길이 아니라 윗길로 뚫린다는 것이었지요. 임도술이 가진 아랫마을 땅값이 하루아침에 폭락했습니다. 뒤늦게 박첨지 황무지를 찾아봤더니 윗길 바로 옆이었지요. 임도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첨지는 그날도 달빛 아래 허허 웃으며 장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박첨지에게 선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착하고 순한 성품이었지만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같이 고개를 숙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소자가 남 부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박첨지가 아들을 흘끗 바라봤어요. 남 부끄럽다고 내가 배가 불렀구나. 선우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우에게 혼담이 들어왔지요. 고을에서 손꼽히는 임도술의 딸이었는데 기와집을 세 채나 가진 위인의 딸이었어요. 선우는 가슴이 뛰었지요. 아버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던 날들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임도술은 처음부터 딸을 미끼로 박첨지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어요. 선우는 꿈에도 몰랐지요. 그의 하늘도 땅도 등을 돌려버린 것 같던 대가뭄이 고을을 덮쳤어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마을 우물이 하나둘 말라갔지요. 쌀값이 하늘을 찌르고 부자들은 곳간 문을 걸어 잠갔으며 백성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허나 박첨지 곳간만 달랐어요. 미리 사들인 곡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손수 일군 황무지에서도 기적처럼 곡식이 자라고 있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랭이 영감은 이 판국에도 빈손으로 돌아다니네. 쯧쯧.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박첨지가 마을 우물 앞에서 무엇을 알아챈 것인지를요. 가뭄이 마을의 숨통을 조여오던 어느 밤 달빛 아래 박첨지가 곳간 앞에 홀로 서서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가득 쌓인 곡식 가마니들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여.
곧간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대체 박첨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날 밤 임도술 사랑채에 불이 켜지고 관아 관리 하나가 살금살금 들어왔지요. 임도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노랭이 영감 재산 혼인 전에 내 손에 들어와야 하오. 관아 관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 길게 드리웠어요. 박첨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이튿날 아침 선우가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임도술 나으리 댁에서 혼인 날짜를 잡자고 합니다. 하자 박첨지가 장부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우가 머뭇거렸지요. 곳간을 한번 보여달라 하는데요. 박첨지 눈이 가늘어지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피식 웃었어요. 보여줘라. 선우는 아버지가 왜 선뜻 허락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날 오후 임도술이 직접 박첨지 집을 찾아와 곳간 문을 열어봤지요. 곡식 가마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임도술 눈이 번뜩였어요. 허허, 박첨지. 살림이 넉넉하시구먼. 박첨지가 웃으며 말했지요. 나으리 덕분이지요. 임도술이 돌아서며 입꼬리를 올리는 동안 박첨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첨지가 달빛 아래 장부를 펼쳐 뭔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가자 선우가 옆에서 넌지시 물었어요. 아버지, 그 장부에 뭘 그리 적으시는 겁니까? 박첨지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지요. 때가 되면 안다. 선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마을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 여름 장터 한복판에서 쌀 한 가마 값이 사흘 전보다 2배가 올라 있었어요. 상인들이 떠들썩하게 웅성거리며 이러다 겨울엔 쌀 한 톨도 못 구하겠어. 발을 동동 구르는 가운데 박첨지는 장터 구석 씨앗 장수 앞에 멈췄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였어요. 씨앗 한 가마 얼마요? 씨앗 장수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씨앗을 사신다고요? 박첨지는 대꾸 없이 엽전만 내려놓았지요. 고을 사람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노랭이 영감 흉년의 씨앗을 산다고 저러다 굶어 죽겠네. 박첨지는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첨지가 마을 어귀를 걷다가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길가에 어린 자식이 셋이나 딸린 호라비가 굶주림에 쓰러져 있었지요. 박첨지가 주변을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서 휘적휘적 걸어갔습니다. 허나 그날 밤 그 호라비 집 대문 앞에 쌀 한 자루가 소리 없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지요. 며칠 후 임도술이 관아 관리 김 주사를 사랑채로 불러들여 촛불 하나만 켜진 방에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첨지 곳간에 있는 곡식이 나라 것이라는 증좌를 만들어야겠소. 김 주사가 나으리 그게 발각되면 하자 임도술이 손을 저으며 발각될 리가 없소. 자네가 관아 인장을 갖고 있지 않소. 하고 엽전 꾸러미를 탁 내려놓았지요. 김 주사 손이 엽전 꾸러미를 향해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 무렵 선우가 임도술 딸 옥분을 처음 만났어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는데 옥분은 곱디고 온 얼굴에 눈매가 또렷한 처녀였지요. 선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저, 이리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선우 도련님이시군요 하는데 그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참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선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혼인 원치 않습니다. 임도술이 눈을 부라리며 뭐라고? 하자 옥분이 고개를 들었지요. 선우 도련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에 그분을 끌어들이면 아니 되옵니다.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옥분이 문을 닫고 나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아버지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박첨지가 마을 외곽 버려진 빈터 주인을 찾아가 이 터 내가 사겠소 하는 순간 주인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저 돌멩이밭 같은 빈터를 사겠다니 얼씨구나 좋은 기회다 싶었지요. 주인이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짐짓 점잖은 척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워낙 좋은 땅이라 값이 좀 나갑니다요. 박첨지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 탁! 주인이 그 돈을 받아 쥐고 집으로 돌아가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고을 사람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지요. 저 영감 이번엔 빈터를 샀다네. 진짜 돌았어. 그날 밤 선우가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저 마을 빈터는 뭘 하시려고 사신 겁니까? 박첨지가 장부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지요. 너는 알 것 없다. 선우가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 돈이면 우리 집 기와라도 얹을 수 있었습니다. 박첨지가 선우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지요. 기와는 죽을 때 가져가냐? 선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누군가 굶주린 집 대문 앞에 쌀을 놓고 간다는 것이었지요. 과부 집에도 호라비 집에도 병든 노인 집에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도깨비가 쌀을 갖다 놓는 건가? 선우도 몰랐지요. 밤마다 아버지 방에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임도술이 사랑채에 또 불을 켜고 김주사를 불러들였어요. 나으리,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 움직이겠소? 다음 달 초입니다. 박첨지 곳간에 가만히를 들여놓을 날을 잡았습니다. 임도술이 입꼬리를 올렸지요. 잘했소. 그 노랭이 영감. 이번엔 끝이요. 그날 아침 박첨지가 장터를 걷다가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장터 어귀 주막 앞에서 관아 관리 김주사가 술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몇 마디가 바람결에 흘러왔지요. 다음 달 초 박첨지 곳간. 박첨지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터를 걸어갔지요. 그날 저녁 달빛 아래 장부에 한 줄이 조용히 적혔습니다. 며칠 후 박첨지가 선우를 불렀어요.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게다. 선우가 화들짝 놀랐지요. 아버지, 그걸 어떻게? 박첨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임도술 그 위인 사흘 전부터 내 곳간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선우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럼 피하셔야지요, 아버지. 허나 박첨지는 달빛 아래 장부를 적으며 말했지요. 아니다. 그냥 당해주마. 선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첨지는 대꾸 없이 장부만 적었고 선우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무렵 옥분이 선우를 찾아왔어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지요. 선우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옥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련님 아버지를 해치려 합니다. 선우 얼굴이 굳었어요. 소녀가 막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듣지 않으셨습니다. 부디 박첨지 나으리를 지켜주십시오. 선우가 옥분을 바라봤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밤 선우가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임도술이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박첨지가 장부를 덮으며 나 하자 선우가 무릎을 꿇었지요. 그럼 왜 그냥 당해주신다고 하신 겁니까? 박첨지가 선우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임도술이 스스로 제 죄를 드러내게 해야 한다. 선우는 아버지 눈빛을 바라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박첨지가 마을 빈터에 나가 혼자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씨앗 하나하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 땅속에 묻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노랭이 영감 흉년의 씨앗을 심고 있네. 쯧쯧. 그 씨앗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후 임도술이 김주사에게 이제 움직이시오 하자 그날 밤과나 인장이 찍힌 곡식 가만히 10개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박첨지 곳간으로 들어갔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박첨지는 그날 밤 곳간 뒤편에서 달빛 아래 그 모든 것을 지켜보다 조용히 웃었어요. 때가 됐구나. 이튿날 아침 박첨지가 선우를 불러 오늘 장부를 꺼내놓아라 하자 선우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버지, 그 장부를요? 때가 됐다. 박첨지가 낡은 장부를 꺼내 선우 앞에 펼치자 선우가 들여다보다 눈이 점점 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박첨지는 아무 말 없이 웃을 뿐이었지요. 그날 오후 임도술이 관아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박첨지 그 위인이 나라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당장 곳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또가 눈을 부라리며 증좌가 있소 하자 임도술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곳간에 관아 인장이 찍힌 가마니가 있을 것입니다. 사또가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박첨지가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장부를 들여다보고 선우가 옆에 앉아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한참 후 선우가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무섭지 않으십니까? 박첨지가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다.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박첨지는 태산같이 앉아 있었고 선우는 그 옆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저게 뭐여?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 박첨지가 홀로 집을 나서자 선우가 숨을 죽이고 뒤를 밟았어요. 박첨지가 향한 곳은 마을 변두리 지붕이 내려앉을 듯 낡은 초가집이었지요. 대문 앞에 멈춰등에 지고 온 쌀 한 가마를 소리 없이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선우는 숨을 죽였어요. 올봄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셋을 키우는 과부집이었지요. 이튿날 밤에도 박첨지 집신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번엔 마을 어귀 병든 노인 혼자 사는 집이었지요. 대문 앞에 약구러미를 소리 없이 내려놓고 돌아서는 아버지를 보며 선우 발이 그 자리에 붙었습니다. 한양 약재상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귀한 약이었어요. 아버지가 저걸 언제 구했단 말인가. 선우는 말문이 막혔지요. 사흘째 밤엔 마을 외곽 소장농 집이었어요. 박첨지가 내려놓은 것은 씨앗 자루였지요. 가뭄에 씨앗조차 없어 망연자실하던 그 집이었습니다. 박첨지가 돌아서는 순간 선우가 그만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소리가 났어요. 박첨지가 멈추더니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박첨지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따라왔구나. 선우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버지, 소자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 평생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손가락질할 때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선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자가 아버지를 몰라봤습니다. 박첨지가 선우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딱 한마디를 했어요. 됐다. 돌아오는 길에 선우가 나란히 걸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박첨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다 달이 구름 사이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며 말했지요. 네, 어미 죽던 해부터다. 선우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20년 전이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이 일을 해온 것이었지요. 선우 눈에서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튿날 선우가 낡은 장부를 펼쳐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이름, 날짜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과부 아무개 쌀 한 가마, 병든 노인 아무개 약값 얼마, 소장농 아무개 씨앗 몇 근. 20년치 기록이 빼곡했어요. 마지막 장을 넘기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때가 되면 모두 갚을 것이다. 선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우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옥분을 만났어요. 소저, 아버지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분이 고개를 저었지요. 소녀가 아버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옥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우 도련님, 박첨지 나으리를 지켜드리십시오. 반드시요. 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바로 그날 밤 임도술 사랑채에서 나온 김 주사가 손에 관아 인장을 쥐고 달빛 아래 박첨지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박첨지 곳간 뒤편 어둠 속에 박첨지가 서서 김 주사가 곳간 문을 열고 가만히 이를 들여놓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지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됐구나. 이튿날 새벽 박첨지가 선우를 깨우며 장부 챙겨라 하자 선우가 눈을 비볐지요. 아버지, 지금이 오늘이다. 선우가 벌떡 일어나 손이 떨리는 채로 낡은 장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임도술이 관아 사또를 찾아가 사또, 지금 당장 박첨지 곳간을 확인하십시오. 나라 곡식이 거기 있습니다. 소인이 책임지겠습니다. 하자 사또가 포졸들을 불렀어요. 박첨지 지도로 가거라. 포졸들이 박첨지 집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치고 임도술이 의기양양하게 그 뒤를 따랐지요. 박첨지는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박첨지, 곳간을 열어라. 박첨지가 천천히 일어나 장부를 덮고 곳간 앞으로 걸어가 자물쇠를 풀었지요. 삐걱,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관아 인장이 찍힌 곡식 가마니들이 쏟아져 나오자 사또 눈이 부라렸어요. 박첨지 이놈, 나라 곡식을 빼돌렸느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그러면 그렇지, 저 노랭이 영감. 임도술이 뒤에서 입꼬리를 올리는 동안 박첨지는 아무 말 없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선우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박첨지가 눈짓으로 막았어요. 아직이라는 눈빛이었지요. 박첨지가 포박되어 끌려가 곤장을 맞았어요. 장,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지요. 선우는 땅바닥에 엎드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 노랭이 영감. 임도술은 뒤에서 조용히 웃었지요. 허나 박첨지는 곤장을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고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 마당으로 숨 가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장농 하나가 씨앗 자루를 들고 뛰어들었지요. 삿도 저희 마을 빈터에 갑자기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대문 앞에 씨앗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몰랐습니다. 임도술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박첨지랑 무슨 상관이요? 허나고지어 손에 쌀 보따리를 든 과부가 들어왔지요. 삿도 소녀도 있습니다. 밤마다 대문 앞에 쌀이 놓여 있었는데 누군지 몰랐습니다. 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손에 약봉투를 든 병든 노인이었지요. 그제야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 집에도 쌀이 왔소. 나도요. 나도 약꾸러미가. 삿도가 약봉투를 가져오게 해서 들여다보다 얼굴이 굳었지요. 관아 도장이 찍힌 나라 구휼약재 도장이었습니다. 삿도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김주사, 이 약재가 어찌하여 백성 손에 있는 것이냐? 나라 구휼약재는 작년에 분실됐다 하지 않았느냐? 김주사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요. 김주사가 무릎을 꿇으며 나으리.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자. 임도술이 닥쳐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임도술 나으리가 나라 구휼약재를 가로채 팔아먹으라 하셨습니다. 관아 마당이 터질 듯 웅성거렸지요. 작년 담음에 약을 못 받아 죽어간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약이 박첨지 손을 거쳐 자기들한테 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우리가 저 나으리한테 욕을 했소. 통곡이 터졌어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관아 마당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임도술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아섰어요. 선우가 낡은 장부를 들고 앞으로 나섰지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릎 꿇으시지요. 나으리. 이 마을 백성들 앞에 임도술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박첨지는 포박이 풀린 채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2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웃음을 지었어요. 삿도가 박첨지 앞에 서서 박첨지, 할 말이 없소. 하자 박첨지가 허리를 굽혔지요. 삿도 소인이 숨긴 것이옵니다. 삿도 탓이 아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첨지 앞에 선우가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박첨지가 선우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지요. 됐다. 달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박첨지가 낡은 장부 마지막 장을 펼쳐 때가 되면 모두 갚을 것이다. 그 한 줄 밑에 뭔가를 더 적더니 장부를 덮었어요. 선우가 물었지요. 아버지 뭘 적으셨습니까? 박첨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갚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첨지 선행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어요. 박첨지는 대문을 걸어 잠갔지요. 선우가 아버지 왜 문을 닫으십니까? 하자 박첨지가 대꾸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소문은 멈추지 않고 한양까지 퍼져나가 마침내 대궐 안으로 흘러들었어요. 임금이 신하를 불렀지요. 충청도 홍성고을에 박첨지라는 자가 있다 들었소. 신하가 고개를 숙이며 예 전하. 천하 자린고비로 소문난 위인이온데 실은 20년간 마을 백성들을 몰래 도와온 자이옵니다. 하자 임금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려오시오. 관아 관리가 박첨지 집 대문을 두드리며 박첨지 나으리 임금 전하의 명이 계셨습니다. 하자 선우가 화들짝 놀랐어요. 박첨지는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장부를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알았소. 그리고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선우가 다급하게 아버지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하자 박첨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장부는 마저 적고 가야지. 나라 돈도 백성 돈이요. 한양 가는 길에 관리가 가마를 준비하며 어르신 가마를 타십시오. 하자 박첨지가 손을 저었어요. 가마 삭시 아깝소. 어르신 삭은 나라에서 냅니다. 박첨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나라 돈도 백성 돈이요. 관리가 말문이 막혔고 그렇게 박첨지는 한양까지 두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임도술이 관아 옥에 갇히고 김주사도 함께였어요. 임도술이 옥 안에서 벽을 치며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게냐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요. 포졸이 등불을 끄고 나가자 어둠 속에서 임도술이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옥창살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오자 임도술이 그 달빛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옥분이 눈이 퉁퉁 부은 채
느티나무 아래에서 선우를 찾아왔어요. 선우 도련님, 아버지가 저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선우가 말문이 막히자 옥분이 고개를 숙였지요. 도련님한테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소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옥분이 눈물을 흘렸고 선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양대궐 앞에 박첨지가 해진갓을 쓰고 헌도포를 입고 서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행색이 임금 전하를 뵈러 온 사람이요. 박첨지는 들은 척도 않았고 대궐문이 열렸습니다. 편전에서 임금이 박첨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짐이 들었소. 그대가 바로 홍성고을 박첨지요? 박첨지가 바닥에 엎드렸지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임금이 한참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20년을 숨겨왔소? 박첨지가 고개를 들어 임금과 눈이 마주쳤어요. 전하, 소인은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이옵니다. 임금이 또 물었지요. 무엇을 기다렸소? 쓸 때를 기다렸사옵니다. 전하, 임금이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불러 박첨지에게 벼슬을 내려라 하자 박첨지가 손을 저었어요. 황공하오나 전하, 소인은 벼슬이 필요 없사옵니다. 왜냐? 벼슬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옵니다. 임금이 잠시 굳었다가 껄껄 웃었지요. 편전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상을 내리겠다. 임금이 박첨지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자 신하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첨지가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어요. 짐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요. 그대 같은 백성이 있어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요. 편전이 조용해졌지요. 박첨지 눈가에 무언가 번뜩였어요.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대궐을 나서며 박첨지가 해진닷을 쓰고 걷자 한양거리에 소문이 퍼졌어요. 천하자린고비가 임금 앞에 섰는데 그 행색이 해진갓의 헌도포였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나으리가 그 박첨지요? 홍성고을로 돌아오는 길에도 박첨지는 두 발로 걸었어요. 관리가 가마를 권하며 어르신, 이번엔 타하십시오. 하자 박첨지가 또 손을 저었지요. 올 때도 걸었소. 갈 때도 걸어야지요. 허나 박첨지 발걸음이 올 때와 달리 한결 가벼웠습니다. 20년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고을 어귀의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박첨지를 기다리다 나타나자 하나둘 무릎을 꿇었어요. 박첨지가 손을 저었지요. 일어나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마을 사람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첨지 나으리, 저희가 죄인입니다. 박첨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 일이요.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선우가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소자가 죄인입니다. 박첨지가 선우 어깨에 손을 얹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지요. 됐다. 선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지요.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우 눈에서 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날 저녁 박첨지가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장부를 들여다보고 옆에 앉은 선우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첨지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지요. 내일도 장터에 나가야지. 선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며칠 후 임도술 재판이 열렸어요. 나라 고유 약재를 가로채 팔아먹은 죄, 관아 관리를 매수한 죄, 백성한테 거짓 누명을 씌운 죄가 낱낱이 드러났지요. 임도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지요. 통쾌함보다 씁쓸함이 먼저였어요. 저 사람 밑에서 20년을 살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임도술이 끌려나가자 옥분이 그 자리에 남아 뒷모습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어요. 선우가 말없이 옆에 섰지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첨지가 낡은 장부 마지막 장을 펼쳐 다 갚았다. 그 한 줄을 한참 바라보다 장부를 덮었어요. 선우를 불러 이거 간직해라 하자 선우가 두 손으로 받았지요. 묵직했습니다. 20년의 무게였어요. 이튿날 아침 박첨지가 해진갓을 쓰고 장터로 나갔어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허나 장터 사람들이 달라져 박첨지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박첨지는 그것도 모른 척 장터를 걸으며 웃었지요. 그 무렵 선우와 옥분 혼인이 임도술 없이 조용히 이뤄졌어요. 혼인날 아침 박첨지가 선우를 불러
오늘 혼인날인데 새 도포라도 사거라 하자 선우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버지가 사주시는 겁니까? 박첨지가 엽전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다다. 선우가 피식 웃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엽전 하나를 내미는 그 손이 어느 때보다 고마웠어요. 혼인날 저녁 박첨지가 툇마루에 홀로 앉아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바라봤어요. 안방에서 선우와 옥분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박첨지가 달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 됐구나. 20년 만에 가장 환한 웃음이었어요. 얼마 후 한양에서 관리가 임금이 직접 쓴 현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박첨지 집 때문에 걸릴 것이었지요. 현판이 걸렸습니다. 의인 박첨지의 집.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첨지는 그것도 못마땅한 듯 말했지요. 현판이 무거우면 대문이 상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첨지가 선우를 불러 내일 장터에 나가거라 하자 선우가 무얼 사오면 됩니까? 물었어요. 씨앗. 씨앗이요? 박첨지가 웃으며 말했지요. 내년 봄을 준비해야지.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밤이 깊어 박첨지가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장부를 들여다보는데 대문에 걸린 현판이 달빛 아래 빛났어요. 의인 박첨지의 집. 박첨지가 그것을 힐끗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요. 현판이 다 모여 달빛 아래 혼잣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무렵옥에서 임도술이 짧은 편지를 썼어요.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게 전부였지요. 옥분이 그 편지를 받아 한참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운 그날 밤 박첨지가 새 장부를 꺼내 첫 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선우가 넌지시 들여다봤지요. 때를 기다려라. 선우가 피식 웃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도 똑같은 한 줄을 적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돈은 쌓아두면 썩고 쓰면 꽃이 되는 법이요. 고을의 봄이 왔어요. 논바닥을 쩍쩍 갈라놓던 그 가뭄이 언제 그랬냐는 듯 봄비가 내렸지요. 박첨지가 황무지에 나가 손수 일군 그 땅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머슴 하나 부르지 않고 선우와 나란히 씨앗을 뿌렸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봄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장터에서 박첨지가 씨앗 장수 앞에 멈추자 씨앗 장수가 환하게 웃으며 박첨지 나으리한테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박첨지가 손을 저었지요. 제 값 받으시오. 공짜는 없는 법이오. 씨앗 장수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이 내려왔어요. 임금이 박첨지 이야기를 신하들 앞에서 직접 꺼내며 백성 중에 이런 자가 있으니 나라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고을 박첨지 나으리 얘기가 한양까지 퍼졌다네. 박첨지는 그 소문을 듣고도 웃으며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선우가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고을 사람들이 아버지께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하자 박첨지가 눈을 들었어요. 뭘? 돈 버는 법이요. 박첨지가 한참을 바라보다 웃으며 말했지요. 돈 버는 법은 없다. 때를 보는 법만 있지. 며칠 후 박첨지 집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툇마루에 앉은 박첨지를 둘러쌌어요. 우물물에서 비린내가 나거든. 그게 가뭄 신호요. 마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걸 어찌 아십니까? 하자 박첨지가 웃으며 말했지요. 우물 앞에 앉아서 코를 킁킁대며 알지요.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가 아버지 옆에 앉아 물었어요. 아버지 후회하신 것은 없습니까? 박첨지가 달빛 아래 장부를 들여다보다 멈추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지요. 내 어미한테 좀 더 잘할걸. 선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봄이 무르익어 박첨지가 손수 일군 황무지에 곡식이 자라고 씨앗을 받았던 소장농밭에도 마을 곳곳에서 곡식이 자랐어요. 박첨지가 황무지에 나와 곡식을 한참 말없이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됐구나. 박첨지가 장터로 나가 씨앗 장수에게 장터는 나와야 때를 아는 법이오. 하자 장터에 따뜻한 웃음이 퍼졌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박첨지는 그것도 모른 척 장터를 걸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첨지가 낡은 장부 마지막 장 다 갚았다. 그 한 줄을 한참 바라보다 장부를 덮고 선우를 불렀어요. 이거 잘 간직해라. 선우가 두 손으로 받으며 물었지요. 아버지,
이제 새 장부를 쓰실 겁니까? 그래야지.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 선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후 박첨지가 새 장부를 펼쳐 첫 줄에 뭔가를 적자 선우가 넌지시 들여다봤어요. 때를 기다려라. 선우가 피식 웃으며 눈물이 났지요. 아버지가 20년 전에도 똑같은 한 줄을 적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운 돈밤박 첨지가 툇마루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선우와 옥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대문에 걸린 현판이 달빛 아래 빛났지요. 의인 박첨지의 집. 박첨지가 그것을 힐끗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현판이 다 모여 장부나 제대로 적어야지. 선우와 옥분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달빛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박첨지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어요. 한양까지 소문난 천하자린고비가 고을의 성자가 됐다고. 평생 자기한테만 지독하게 아끼고 남한테는 정승처럼 썼다고. 죽을 때까지 해진닷을 쓰고 달빛 아래 장부를 적었다고. 박첨지는 그 말을 들으면 늘 웃으며 말했지요. 돈은 쌓아두면 썩고 쓰면 꽃이 되는 법이요. 나는 그저 꽃밭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 말이 두고두고 고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